다 아시다시피 국제 질서가 참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중 전략 경쟁 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비롯해서 최근에 어떤 나토의 결속이나 확장, 또 신냉전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냉전적인 진영의 어떤 이런 형성, 그리고 경제 안보라든가 자국 중심주의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 핵무기 고도화도 일종의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많은 국제 질서의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기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은 군비 경쟁, 무기 체계의 그 변화, 이게 상당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여 년 정도만 되돌아봐도 동북아나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필두로 해서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 증강, 현대화, 이런 전체의 어떤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딱 떨어뜨려서 이제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야를 좁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 이 무기라는 것이 갖는 행위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을 가질 때와 또 핵무기를 갖지 않을 때의 국가의 어떤 행위성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한 국가의 어떤 외교 안보 대외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동북아, 전 세계의 군비 경쟁 구도를 이해하고 핵 정치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서 우리 북한 핵무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찰의 배우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기획된 원래 토론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이런 동북아에 형성돼 있는 지금 군비 경쟁 구도를 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제 최근에 북한 핵실험 임박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어떤 도발 또는 내지는 핵실험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언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이 있고요. 또 최근에 북한이 자신의 어떤 핵교리와 관련된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북한의 핵교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또 최근에 핵 확전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것을 좀 종합해서 마지막에는 미중 및 북미의 함수 관계, 그래서 북핵과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작이죠. 시작에 해당되는 발표입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김영준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동북아 군비 경쟁과 신냉전입니다. 부제로 윤석열 행정부와 한반도 안보란 주제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김영준 교수님은 현재 이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의 군사전략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국가안보실이라든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한국핵정책학회에서도 주요하게 활약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듣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정 토론자도 2분 모셨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 연구실에 계신 김진아 선임 연구위원을 모셨고요. 또 외부에서는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또 평화네트워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2분의 토론을 또 연이어서 이제 듣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원래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형식이 딱딱하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김영준 교수님은 뭐 한 30분 내외로 하시긴 하지만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하는 과정에 지정 토론자 외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토론에 그 의사를 밝혀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김영준 교수님의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 김영준 교수입니다. 제가 사실 통일연구원하고 행사는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방문하게 돼서 홍민 실장님께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국방대 논산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가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홍민 박사님께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발표하고 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단 이 주제에 관해서 편하게 이제 북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김진아 박사님하고 정우식 대표님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사실 기저발제 시킨 거죠. 이 주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사실 방법론의 차이잖아요. 진보 보수 모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또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평화와 안보를 모두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동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과 신냉전으로 부탁을 받았고 이 내용 안에는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북한 얘기가 일부 포함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건 저만의 해석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제안이 되겠죠. 마지막에 정책적 옵션들, 우리가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떤 국가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평화와 안보라는 두 마리에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대부분 사진이 될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국방대 연구소 린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서울센터죠. 저희가 용산 쪽에 서울 연구센터가 있고 거기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버튼이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되나요? 한동준 선생님? 됐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합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한 국제 상황 평가를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따른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고 제가 해석하는 김정은의 북한의 전략적 목표 현재 상황에 빗대서 우리가 노력했던 정책적 옵션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결국 문재인 행정부에 이은 윤석열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죠. 초창기에는 푸틴의 러시아 군대가 소위 말하는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다가 지금 조금 길어지면서 푸틴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다 한 게 아닐까 하는 또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엊그제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면담을 요청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유엔군한테 도움을 받았던 걸 예로 들면서 무기 지원에 관한 이런 필요성들을 얘기하길래 저희는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국민 정서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다. 정책 경제결정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 정도를 했는데 그날이 이제 쇼핑몰 폭격받던 날이에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긴 했죠. 그래서 그쪽 우크라이나 그 군사령부 쪽에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1일 보고 리포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내주면서 상황을 공유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총사령부라고 하는 그 상황실의 자료들은 지금 1일 업데이트로 받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기엔 저는 항상 그저께도 국방부에서 이제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고 어제는 카이스트 총장님이 초청해서 이 관련한 초청 강연을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누가 위너냐, 누가 루저냐를 좀 보면 이 전쟁의 전망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지도자랑 국가를 전 좀 분리해서 보거든요. 일단 차이나를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위너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진핑의 독재 체제 완성을 위해서도 시진핑도 일부 이 전쟁을 통해서 수혜자가 되고 있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 채통을 잃을 수는 있지만 저는 미국도 위너인 것 같아요. 에너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유럽에 있는 국방비 예산 증액은 결국엔 다 미국 군수산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이 전쟁의 장기화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전쟁을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면서 장기화로 선거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저도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규합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자기의 글로벌 가치 연대에 굉장히 수혜를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낙태와 총기 규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지지율은 바닥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차이나 저는 뭐 위너라고 보고 러시아가 좀 재밌는데요. 저는 결국 러시아도 지금 떼돈을 벌고 있죠. 이 제재를 받는 쪽에서 아이러니하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아이러니. 가스 저희 기름값 매일 보시면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러시아는 사실 투하체프스키하고 스베신이라는 양쪽의 전략 사상 전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전쟁은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초반에 결정적 우세를 통해서 전쟁 승리를 원하는 투하체프스키라고 하는 결정적 작전의 승리의 전통을 전쟁의 해석 프레임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사실 뭐죠? 이 스베신이라고 하는 전략 사상가가 있죠. 지연전. 소위 나폴레옹 전쟁, 히틀러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오래 끌다 보면 광대한 영토와 자원이 많은 우리가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적의 전쟁 의지도 꺾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전략 사상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푸틴의 전쟁을 우리가 한 4가지 전쟁 목표를 갖고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제일 큰 목표는 뭐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이었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지금 전체 영토 점령은 시도를 안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작게 보면 수도 점령을 통한 친러 정권 세우는 거 그거는 아마 시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걸로도 보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더 작은 목표는 돈바스 정도 먹고 협상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지금 100% 달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제4의 목표도 러시아를 볼 때는 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독재체제 완성입니다. 크림반도 합병식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푸틴이 선거를 앞두고 크림반도 합병이 뭐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기도 하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를 몰아주는 70% 이상의 당선율로 역대 최대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 사실 푸틴의 종신 집권이 가능한 의석수를 그때 확보하게 되고 현재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냐? 푸틴이 기술적으로는 종신 집권이 가능한 상황인데 의석수만 보면 근데 완전한 심적 지지, 완전한 국민적인 온당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고 결국에 푸틴의 목표가 유라시안 유니언을 완성시키는 영구 집권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저는 러시아판 유신 체제를 위해서는 지금 푸틴이 원한 목표의 1000%는 달성됐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왜 푸틴을 지지하나 비난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지지율은 조작이 있다고 한들 80% 이상 나오고 있고 푸틴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기 독재에서 심정적으로 완전한 지지를 받는 독재체제 완성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푸틴의 전쟁 전략이 사실 지연전을 기반에 둔 상대국들이 지치게 만들고 겨울이 다가와서 선거의 패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들의 조속한 협상 압박을 원하는 그림으로 시작이 된 거라면 저는 그 워 오브 어트리션이라고 하는 러시아만의 전형적인 지연전 형태의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푸틴은 저는 위너로 보고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나눠보면 우크라이나는 루저가 됐죠. 젤렌스키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이 초반에 압도적 지지보다 높아지고 있죠. 룰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비난을 하는 이유가 사실 전쟁이 임박해서 모든 첩보들이 젤렌스키한테 집중이 돼 있었죠. 한 일주일 전부터는. D-Day부터 우리나라도 통신 첩보를 넘겨서 사실상 전쟁 임박이 됐음을 공유를 했었는데 젤렌스키는 사실 그 당시에도 전쟁 불사 태도로 계속 나갑니다. 그 당시 뉴욕타임즈 글만 보면 다 맞진 않겠지만 젤렌스키는 전쟁이 없었으면 사실상 부패 스캔들로 감옥에 가거나 탄핵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과연 이 전쟁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재등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소유자가 되지 않냐라는 이제 비난 여론들이 서방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의 지금의 리더십을 저는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훌륭하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두 달만 해석을 갖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협상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에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에 국방 관련 회의체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로 갔었는데 그 전에 스웨덴을 들렸어요. 스웨덴 들린 날이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한국 대사님하고 스웨덴 국방대 총장 그리고 ISDP
싱크탱크죠. 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 입장에서는 중립을 하던 나라가 한쪽으로 기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스웨덴에는 모든 대사들을 외교부에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터키가 조금 땡깡은 부렸지만 결국 이제 가입을 위한 조건들을 받아내는 상태에서 스웨덴, 핀란드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스웨덴, 뭐 우크라이나 지금 끼인 국가들의 운명과 어떤 전략 이런 거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제 상황의 지금 판이 우리가 우려하는 신냉정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고 있다. 이것들은 아마 뭐 대응 방향에 대한 차이하고 상관없이 정세를 바라보는 의견들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미중 간의 충돌 이거는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내는 친중파가 없죠. 지금 소련 시절하고 똑같아요.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부르짖을수록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대되는 아이러니. 냉전 시절에 소련과 협상을 주장하던 사람 정치 생명이 끝이죠. 지금 중국하고는 민주당하고 GOP라고 하는 공화당 내 중국과의 유화파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뭐 자칫하다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대중 정책은 미국에서는 당분간 수십 년간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노력했던 이런 장면들 지금 보시는 건 100만 년 전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인데 구석기 시대 유물처럼. 근데 참 저는 이 노력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다 뭐 김정은 쇼에 놀아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롱들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노력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 지금 이때 노력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패로 들어갔지만 제일 큰 요인은 저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미 하노이에 갔을 때부터 핵 전문가는 대동하지도 않고 그날 밤새도록 우리로 치면 최순실 청문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마이클 콩원 정문회 보면서 협상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트럼프가 2기에 집권했으면은 사실상 협상판이 벌어졌을 거라는 여러 가지 회고록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트럼프식의 이제 비전통적 외교 정책 노선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누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워킹 레벨 그룹 기억나시죠? 스웨덴인지 노르웨이인지 노력했을 때 낸시 펠로시가 탄핵 절차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저는 지니어스 펠로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는 것마다 이제 딴지를 거는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들 또 이어진 블랙 라이브즈 매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경선 시작됐고 바로 본선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이유도 할 시기도 맞이하지 못한 채 1기가 넘어갔던 게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 스케줄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을 계산하느냐 비난할 수 있지만 학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순진한 것 같고 정치인들은 모든 게 선거입니다. 이겨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겼으면 본인의 대북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성이 일부 많이 됐을 텐데 선거에 졌으면 또 그거에 승복을 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걸 맞이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다고 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북 협상 시도들은 2기로 좀 밀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는 아이러니였을 두 가지 정책이 2기가 펼쳐졌다면 했을 게 하나는 모르죠. 평화 해체제 같은 노력들이 지속됐을 것 같고 하나는 주한미국 감축하고 철수가 아마 시행되는 동시에 두 가지의 묘한 현상들 우리나라 진보 보수가 모두가 환영하고 반대했을 만한 두 가지를 동시에 터지는 게 트럼프 2기가 아마 있었을 만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is back이죠, back. 지금 미국의 분들 만나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식물 대통령이 된 지 오래됐고 중간 선거하고 대선은 사실상 바이든 리더십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바이든 윤석열 행정부의 조합도 좋지만 불과 2년 남은 트럼프의 복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국방대든 통일연구원이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죠. 트럼프가 복귀하면 해야 되는 거는 대북 협상 관련한 트럼프의 재시작과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둘러싼 트럼프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은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조셉님하고 이렇게 3달 전인가 와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윤건영 형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셉년이 하는 얘기가 외국 선진국들은
미국의 야당 시절일 때 잘해준다. 야인 시절에. 어느 나라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잘 나가는 사람만 만나려고 줄 서냐. 지금 커트 캠벨 만나자고 아무도 안 만나죠. 이미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전에 제이크 설리반하고 커트 캠벨 모셔서 얘기를 나눴어야죠. 그럼 지금 누구를 잘해줘야 되냐. 조셉님 말로는 지금 폼페이오나, 그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 조롱받고 있는 사람들을, 니키 할릴리, 이런 사람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사우디나 독일들은 이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꼭 로비 차원에서 볼 건 아니지만 양당에 있는 주요 지휘자들을 우리가 친한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담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죠. 윤석열 행정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핵심 인사들이 MB 정부 때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MB 시즌 2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비핵 개방의 부활이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대북 정책 리뷰를 끝냈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할 말은 헬로밖에 없다는 얘기가 놀랍지 않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보이죠. 북한은 중국 문제의 일환으로 보이고 미국 내에서 악마화되어 있는 북한하고 손을 잡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이유가 현재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통적인 공화당 인사나 전통적인 민주당 인사가 백악관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들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그럼 윤석열 행정부의 5년 동안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저는 윤석열 행정부 정부 기간 자문할 일 있을 때 조금 직설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해줘. 그 정부한테 5년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1년 반 남았다. 1년 반 안에 윤석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라. 총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총선 직전에 새로운 담대한 판을 벌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천 시작되기 전에 1년 반 정도 안에 윤석열 행정부가 잘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만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 달성 불가한 거는 과감하게 접어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김정은의 북한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영화 많이 찍고 있죠. 북한에 탁현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드라마적인 효과를 내는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초창기에 꽤 오래 추구했다고 들었어요. 브루스 베넷 박사가 이제 국무부 펀딩으로 김정은 체제 초기에 탈북한 인민군 대령이 버지니아에 사는데 고설 인터뷰를 많이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내렸던 중국 관련 3가지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3노 팔리시라고 얘기하던데 중국군과 절대 정보공유 금지, 절대 연합훈련 금지, 절대 의사소통 금지. 이 3가지 원래 안 하고 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그 당시가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에 가장 센 거에 동참을 하던 시기고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시기 같은데 압록강 주변에 중국군 훈련하고 있으면 김정은의 인민군이 압록강 주변으로 부대 이동을 했다고 하는 뉴스들 그리고 북한 내 중국의 자산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통일 대박론 빨리 해가지고 북한의 식민자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 동시에 이제 북한 붕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은 두 번째 해석을 저는 연결해서 보는데요. 저도 이제 뭐 북한 관련 책을 로트리지 출판사에서 2017년에 그 내셔널 아카이브 브루스 커밍스 찰스 암스트롱 선생님이 추천했던 레트고 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한사를 봤을 때 중국에 의한 북한의 식민지화를 걱정하는 김씨 왕조의 심리 사실상 지금 95% 이상의 무역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남아식의 북한이 되고 있는 화교에 의한 북한 경제 장악을 젊은 독재자는 독립하고 싶어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배경에서 미국과의談판을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첫 번째 주장은 김일성 뭐 다 아시는 대로 1940년대 50년대 주류 세력 교체죠. 뭐 성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북한식판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북한 인구의 20-3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상호 수혜 관계를 이루어서 정권을 연장시키는 정권의 정당성을 수혜 계층하고의 이익을 확대함으로써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빈농의 아들, 딸들이
스틸 레벨 뷰로크래시라고 얘기하죠. 일상 관료로 넥타이 매는 직업을 얻게 되고 빨간 내복을 부모님한테 사들이면서 사실상 북한 체제에 대한 호불호랑 상관없이 정권 계층의 수혜자로 자리 잡고 그들의 아들 딸끼리 상호 결혼을 하면서 김책공대 졸업해서 평양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시대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개발이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신 대로 김일성 골든에이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골든에이지는 아이젠하워 시대잖아요. 1950년대, 50년대를 얘기를 합니다. 집마다 자동차 하나, 중산층 가정 하나에 아들, 딸 하나씩 두는. 김일성 시대 마가를 김정은 위원장은 추구하고 있다. 한국보다 잘 살던 1950년대, 60년대 설마운동 성공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본인은 김정을 리더십과 다른 파퓰리즘 리더로서 인민들에게는 자유롭고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우리 지금 야전 사단장이죠, 그렇죠? 간부들 깨고, 그렇죠? 병사들한테 자유로운 이런 이미지로 지금 저 이 사진 너무 싫어요. 저 간호사 얼굴 보세요. 사실 진급할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죠. 이 정도 인구들이 워터파크를 평양에서 즐기려면 체령의 손주 손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북한판 어퍼미들 클래스, 소위 말한 핸드폰을 보유한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4,500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수치도 있고, 평양 메트로폴리탄 시티즌이 2,300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 인구가 저는 북한의 정권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독재 체제를 연장시켜주는 정권의 수혜계층, 소위 말한 저는 상위 1, 2% 평해튼 얘기를 안 하고 20, 30%의 수혜계층이 김정은 혹은 김씨 왕조랑 수혜를 받는다면 그들은 남한이 잘 살고 프랑스가 잘 살고 미국이 잘 사는 건 상관없이 내 옆집보다 내가 잘 살면 되니까 그들의 아들, 딸이 그들의 비슷한 집안의 사위 며느리랑 결혼해서 손주, 손녀가 평양 유치원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층이 종속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도 보면 부르지오야지가 프롤레타리아들하고 합쳐서 넘버원을 몰아낸 거잖아요. 사실 프롤레타리아가 속은 거죠. 근데 여기서 넘버 2가 넘버 3랑 결합해서 넘버 1을 몰아내지 않으면 넘버 3한테 DVD 뿌린다고 폭동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300만 명의 계층, 뭐 좋은 성분이 핵심 계층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인구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끌고 가려는 핵심 계층. 저 마식년 스키장도 4년에 한번 스포츠 하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의 아들, 딸들이 여전히 겨울에 스포츠를 배우면서 워터파크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판 트리클링 다운 같아요. 저는 경제, 낙수 효과, 그렇죠? 그 위에 20, 30%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원산 스파 리조트 사업이 번성하면 밑에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는 중세 시대의 왕으로서 사랑받는 세종대왕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왕조에 저항하는 사람은 다 사형이다.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레퍼토리죠. 바로 서방한테 인정받는 독재국가, 잘 사는 독재국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미국이 인정하는 독재국가.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모델로서 단판을 지으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북한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제 상황에서 노력했던 옵션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제재하면 붕괴하거나 쿠데타 일어나겠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노력을 많이 했고 오바마 전략적인 내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급하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 근데 미국은 항상 옵션을 고려했었죠. 뭐 클린턴 때도 있었고 LBJ 때, 린든 존슨 때 포에브를 납치했을 때도 고려됐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2017년에도 고려했다고 알려져 있고, 평양 위에 떠 있는 그 전략 폭격기 사진을 북한에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으로 오게 된 계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옵션은 한국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거죠. 저는 미국 학자들이 왜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나 구급파들은 군사적 옵션을 주장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역으로 받는데, 우리한테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공멸이라고 하는. 빅터 차가 강경파가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블러디 노즈 동의하지 않아서 대사가 취소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화파죠. 유화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이논 박사나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을 제재를 주장했다고 해서 강경파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제이크 설리반하고 블링컨은
이란하고 협상을 한 미국 내에서는 급진주의 좌파죠. 그렇죠? 미국 내 해석으로 보면 이란하고 손을 잡는 거는 유태인한테 살해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한테 제재를 했다고 강경파는 아니고 이제 북한한테 제재를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기조를 갖고 있죠. 문제는 이제 정박이라든가 미국의 다른 학파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20표의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어쨌든 군사적 옵션 하나의 옵션이 됐었죠. 하나가 이제 햇백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도 우리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 옵션 말고 제 4안은 없을까? 있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텐데 저는 이 제 4의 방안으로 하나를 냈던 게 뭐 요즘 좀 일부 학자들도 주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을 한미일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떤가? 이제 북한판 베트남화 전략을 늘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을 늘 갈 때마다 민주당, 공화당 가가지고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하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미국 애들이 들어줄 만한 설득 모델이 뭐가 있을까? 북한 문제 해결에. 대부분 제재 만능주의에 멈춰 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랑 해변 정책을 지지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한반도의 절반 인구를 제외하고는 이 정책에 지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제로죠. 이건 슬픈 현실일 수는 있는데 미국 내 모든 전 인구는 교포 일부 빼고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신이라든가 해외 정책의 어떤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모두가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을 설명을 하면 전부 다 비판적인 일색이죠. 근데 제가 그런 냉소적인 미국인들한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고 그게 미국의 어떤 대중정책에 도움이 되고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북한은 자주국가로서 독재만 유지된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서 핵무기를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일어나서 질문이 쏟아져요. 가능하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북한 지도부의 어떤 그런 심리적 상태도 중요하고 미국이 결국에는 이런 협상판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면 미국한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한국과 북한은 수혜자입니다. 평화와 북한은 경제 개발을 얻기 때문에 이제 제재 풀어지면 미국이 보기엔 유엔사 후방기지 빼야 되는 거 빼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평택기지 아주 탐나죠. 미국으로 치면 쿠바하고 플로리다 앞에 쿠바 있는 거랑 비슷한데 평택기지에서 중국 견제하는 건 아주 매력적인 기지예요. 그래서 전적권도 안 주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와 방안은 뭐냐? 그런 실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는 중국 견제에 북한을 동참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논리가 미국 공화당 민주당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럼 저는 김정은의 북한이 추구하는 건 김일성, 김정이라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서방한테 인정받는 독재국가 중동국가로 중동국가의 인권 문제를 미국 누가 얘기를 하나요? 그때 사우디 기자 한 명 죽은 것 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왕실 욕하면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건 인정받는 독재국가예요. 독재체제. 핵은 수단이겠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런 독재국가를 수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천천히 수용하자는 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전제였죠. 그럼 인권 문제 또 나오죠. 그럼 전 단계별 인권을 얘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권이지 북한에 대해 지금 투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치범 수용소도 한 번에 풀 수 없으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말에 일하지 않고 가족들이 끌려가지 않고 단계별로 권리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면 너네 미국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인권을 갖고 들이대는 미국, 유럽의 시민단체들의 그 집요한 질문 공세에 우리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서 윤석열 행정부든 뭐 차기 진보정부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 윤석열 행정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하면 결국에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라.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저는 권영세 장관님 그 컨텐츠만 보면 이인영 장관님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놀랍긴 했는데 뭐요 똑같네? 근데 권영세 장관님의 이제 정치적 야망을 저는 뭐 지지는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데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죠.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의 보수 정부랑 협상할 생각이 제로입니다. 사실상 지금 판에서는 중국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형태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나토와 인도太平洋 연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작권 줄 생각 없어요. 전작권 전환 추진단 저는 5년간 해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작권 안 줄 건데 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집중을 하자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시기는 총선 전까지 해야 된다. 그 안에 보여지지 않으면 시간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실험은 이제 시작하겠죠. 7차, 8차, 9차 핵실험 하는데 제재 중로가 빠졌는데 무슨 제재가 돼요? 이거 제재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 뉴욕 대북제재위원회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도 밥그릇이죠. 거기는 자기 자리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제재를 감시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던데, 제가 오늘 밤에 압록강 넘어가는 밀수꾼이 한 100명 될 텐데 어떻게 잡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잡는 방법이 있대요. 결국은 이제 위성사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성사진. 제가 거기 한 10만 명 CIA 심어놔도 졸다가 놓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분위기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북 제재는 루핑홀이 굉장히 큽니다. 먹고 살겠다고 뛰어드는 보따리꾼들을 잡아서 팔을 자르거나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시진핑 정부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소수 지방 정부에서 마이너리티에게 먹을 걸 제공하지 않고 생존 수단을 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먹고 사는 조선족이 예를 들면 10만에서 20만이면 처자식 합치면 4, 50만입니다. 이 사람들의 암시장 밀수를 막을 의지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제재는 그냥 신의주에서 넘어가는 대형 틀어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럼 제재는 이제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미 연합훈련 확장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제2연평도랑 천안함 올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일본 자위대 관련해서 의료진이라도 파병하는 형태의 훈련을 4년, 5년차 해버리면 북한이 연평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건지 지금 어제 취임한 김승인 겸 합참의장님하고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는 이미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기본이고 군사 협력 쪽으로까지 이제 5년 안에 추진하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김태호 회장님의 꿈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갈 거면 그럼 북중러는 합쳐질 겁니다. 이쪽이 합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왜 1956년 이후 한 번도 안 했느냐? 북한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했죠. 근데 우리가 뭉치면 원산 앞바다에서 중국군 해군 2,000명이 훈련을 해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죠. 자주국가가 자기의 연합훈련을 스스로 결정했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는 상호 운영성까지 확인하는 단계로 한미연합훈련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펀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세요. 제일 돈 많이 가는 데가 대만 시나리오고 두 번째가 이제 북중러 연합훈련 관련한 리포트에 펀딩 많이 가서 저한테도 NBR이라는 내셔널 뷰러 오브 에이시안 리서치 루이가 저한테 페이퍼 달라고 그래서 3년 전에 북한이 중러 훈련에 연합 동참할 가능성 써달라고 했는데 2, 3년 전엔 제로라고 썼어요. 지금 쓰라고 하면 저는 뭐 5년 안에 50% 이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뭉친 만큼 그쪽도 뭉치기 때문에 북중러판 확장 억제, 북중러판 핵공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베이징에서 인민군 2,000명이 훈련 만주 땅에서 훈련하면서 서울을 향한 핵공격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의 자유니까. 우리가 이제 뭉친 만큼 그쪽도 뭉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비용과 어떤 안보비용을 계산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행정부에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중러는 단 한 번도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근데 2010년하고 14년까지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훈련에 워게임 시나리오의 적은 누구였죠? 대량 지상군에 의한 인접국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미일은 아니고 북한도 아니면 중국이었어요. 중국. 언네임드 에너미라고 보통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중국이 적이었는데 2018년에 이 적이 갑자기 수백 명을 데려와서 훈련을 같이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훈련에 러시아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호 운영성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워싱턴하고 런던의 모든 펀딩은 싱크탱크에 요거에 들어가고 있어요. 대만 말고 요거 해야 돈대요.
브루스 베넷이 와가지고 돈 떨어졌다고 지금 북한 연구 돈 하나도 안 나온대요. 펜타곤에서. 저번 주에 심호철 차관님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한국에 돈 되는 거 없냐고 얘기하길래 싱크탱크 다 아시잖아요. 명함 주고 월급 없습니다. 랜드 연구소도 펜타곤에서 못 따면 그분 은퇴하셨지만 그만큼 이제 위기로 보는 겁니다. 위기로 보는 부분이 있고 펀딩의 대부분은 이런 하드코어 훈련도 있고 사이버 심리전 SNS 상에서 반미 여론을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증대하는지 분석해달라 이런 연구들이 지금 런던하고 워싱턴 싱크탱크의 주요 노다지 밭입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연구자분들.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요 스케줄들 고려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선까지 시간 얼마 없어요. 1년 반 동안 성과 보여줘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북한은 협상에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건 한미일 안보 협력과 인도 나토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심리전 이런 쪽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한미연합훈련 계속해서 확장하겠죠. 이거에 대한 말씀 대신 기회비용 북중러가 연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건 7차, 8차, 9차 핵실험이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 훈련에 끼거나 북한 땅에 중국, 러시아 군대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악몽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협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북한 땅에 배치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인민군, 인민해방군, 전국의 인민해방군이 원산 앞바다에서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령도 기습점령 훈련 북한 해군하고 같이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고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지금 분위기에서는 낙태 빼고는 바이든이 밀릴 수 있는 이슈가 별로 없고 낙태로 중간선거 버텨냈을지 모르겠는데 낙태권 같은 국내 이슈가 지배를 할 겁니다. 총기 규제도 마찬가지죠. 엊그제 또 쏴댔죠. 시카고에서. 이 총선 우리나라 총선. 요 총선 공천 시작되는 거 연말이죠. 제가 그래서 1년 반 안에 효과를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24년도 트럼프의 부활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결코 멀지 않다. 우리나라는 2년이면 뭐 강산이 변하지만 그래도 그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이든 윤석열 행정부의 코드가 맞다고 후속 조치, TF 만들어가지고 1, 2년 시간 보내면 바로 대통령 선거 와요. 그래서 이 트럼프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들도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가 미는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사람이 되든 뭐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이기면 국제정치 상황은 요동을 치겠죠. 그러네. 하지만 전통적인 GOP 후보나 바이든 계열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계열의 사람이 되면 저는 토비 달턴하고 페이퍼도 썼는데 핵군축 방식의 어떤 과감한 대북 협상도 아마 시도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2년 전에 제가 토비랑 그거를 썼을 때 제가 한번 뭐 다 모았었어요. 해리 해리스 대사도 모았고 해커 박사, 밥 칼린, 뭐 빅터 차, 수미테리 뭐 한 화상으로 2, 30명 모아서 이걸 발표했더니 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긴 했는데 저희는 용어만 핵구축을 쓴 거지 사실상 단계별 비핵화를 얘기를 한 거죠. 백 시킬 수 있는 제재를 넣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미국 내 모든 보수 학자들도 사실상 단계별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만한 로드맵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는 CVID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단계별 비핵화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게 우리 표현은 군이 러프 딜이고 뭐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가 추진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미국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어제도 브루킹스에서 패트리샤 킴하고 또 누구 앵키 팬더 다음 주에 오고 하는데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들떠 있대요. 특히 펜타곤이나 이쪽은. 그쪽에서 그리는 그림은 일본의 자위대까지 한국에 들어서 훈련하는 거를 마지막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만만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이렇게 꿈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고 대답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무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그림 그리고 있는 한미일 군사 훈련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중러를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뭐 옛날 사진 잠깐 하나 띄우는데 쿠시너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혹시 될 줄 알았는지 뭐 재선 앞둔 직전에 중동에 가서 북한 관련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당선이 되면 북한에서 대규모로 대북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에 앞장서겠다. 이방카 데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본인들은 이제 여기를 투자의 대상이고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버퍼존을 확보하는 그레이존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모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의 장이죠. 지금 여러 가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두 가지 얘기 나오죠. 동맹이 중요하지만 자주 국방이 더 중요하다. 또 한국의 핵무기 개발률은 70%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미국하고談判을 통해서 비밀리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무력 충돌 가능성 지금 말은 러시아 얘기하는데 모든 관심이 중국이죠 사실. 저도 인도 레이지나 회의라고 인도판 샹그릴라 대화 갔다 왔는데 주제는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대화 내용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아니면 대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만을 중국이 언제 쳐들어가느냐가 우리가 보기엔 상상 불가능한데 미국하고 유럽 애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역할은 뭐냐를 거꾸로 우리한테 인터뷰들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은 아주 거의 전 국민이 다 뭐 직접 개입은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우리는 북한 문제지 사실 대만 문제까지 우리가 갔다가 베이징이 우리를 상대로 포격 훈련하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미군 기지에 전술의 폭탄으로 때리면 그런 것들을 지지한 한국인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미국 유럽의 분위기는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일본 한국이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인도태평양 나토 지금 연결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기의 태평양에서의 역할을 증대하려고 국방대도 지금 프랑스 태평양 사령관 전 있는지도 몰랐는데 강의해도 되겠냐고 요청이 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프랑스 인구가 태평양 200만 명이 살더라고요. 섬도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매력적인 제안이 어제 프랑스의 카이다 원장 같은 분을 만났는데 점심 먹자고 해서 프랑스 대사관이 어린 데서 갔는데 프랑스의 200~300개 섬을 한국 해군이 다 이용하게 해주겠다. 우리랑 같이 해군 협력을 강화하자. 굉장히 솔깃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 국부는 또 중국,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진보든 보수든 방법론의 차이고 이쪽이 뭉치는 만큼 저쪽이 뭉치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군비 통제나 평화나 이제 안보에 대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항상 북중러에 대한 염려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미 박사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저 발표할 때 막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초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북중러 관련한 글을 워싱턴 싱크탱크에 몇 번 써줬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보 전략을 쓸 때는 한미일이 뭉친 만큼 저쪽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북중 간의 연합훈련이 70년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중국군 연락장교 지금 북한에 거의 없는데 연락단을 중국에서 예를 들면 2,000명 보내면 평양에 아니면 부대마다 아니면 북한 인민군이 중국에다가 만주 사령부마다 북한 장교들 50명씩 보내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못 막아요. 자주국가가 알아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상태 국가안보 전략들이 돼야 된다. 우리만 뭉친다고 저쪽이 안 뭉치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는 안 뭉쳤다. 왜? 북한이 원치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북한이 원할 수도 있다. 저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원하시는 요청에 발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뭐 정식 박사님하고 김진아 박사님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민 교수님. 긴 시간 많은 내용을 또 저희한테 주셨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점들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트럼프의 복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좀 귀에 싹 들어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북중러의 어떤 군사적인 연대 또 연합훈련 가능성 뭐 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군부 수장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 군부 내에서의 그 인적 교체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뭐 이 부분들이 그냥 뭐 무기 증강 내지는 무기 개발에 따른 작전 개념 변화 뭐 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이 가능성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북한이 그 총참모부 내의 작전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박람회를 비롯해서 각종 무기 관련 또 군사 관련된 협력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 왔고 또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참관단 형식으로, 물론 이제 이게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관단 형태로 굉장히 대규모 인원을 보내는 부분들, 여러 가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쟁점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을 던져주셨는데, 두 분 토론자께서 뭐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중간중간 뭐 한 번 하고 토론하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뭐 무리해서 다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간중간 이제 쟁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정옥식 대표님께서 먼저. 예. 아니 저는 다음인 줄 알고 가드를 내리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또 저를 또 지목을 해주시는데요. 예, 전 그 뭐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옥식이라고 하고요. 김영준 교수님 발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뭐 토론을 하자면 뭐 이것저것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제목과 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좀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과 또 걱정되는 부분을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동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건 뭐 특히 이제 총선까지 염두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나토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이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나토 확대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일종의 북대서양 태평양 동맹의 네트워크의 이제 이 등장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토의 전략 개념에서 뭐 러시아는 현재의 주적, 중국은 미래의 잠재적인 적으로 이제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로가 결속된 게 이 유러시아 전략 또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나토의 전략 개념 문서에 명시를 해놓고 그걸 유도를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게 예상되는 결과가 북중로의 결속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북중로의 연합훈련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북중로의 이제 결속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굉장히 뭐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윤석열 정부가 좀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좀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뭐 분석들이 가능할 텐데, 몇 가지 저는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팩트 체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한국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1971년도에 남북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남북대화가 가장 오랫동안 단절된 시기도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정부도 문재인 정부고, 그죠?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가장 오랫동안 단절된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기막힌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게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비 실제 공약 이행률을 보면 가장 이행이 잘 된 분야가 뭐냐면, 임기 내 국방비를 GDP 대비 2.9%로 올리겠다라는 대선 공약이 가장 근접했습니다. 반면에 대선 공약이 거의, 그러니까 공약 사항을 놓고 볼 때 대선 공약 이행이 거의 안 된 게 뭐냐면 대북 정책 분야입니다. 한번 그 목록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대선 공약에서 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상 최대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 것과 대북 정책의 공약 이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보통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을 별개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 별개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김 교수님 그 발표 과정에서도 이제 그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군사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군사 문제인데 그 군사 문제는 곧 그걸 정책으로 보면 국방 정책 인 것이죠. 예. 과연 그러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제 일종의 큰 틀에서 볼 때 통일 외교 국방 혹은 뭐 평화 정책이라고 하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맥락을 볼 때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강군 지향형 그렇죠? 대규모 군비 증강에 기반을 둔 그 강군 지향형 국방 정책과 그죠? 예. 뭔가 대화와 신뢰를 통한 한반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엇박자 문제.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 관계상 그 북한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 북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질문 삼아 던져보면은 우리는 그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계속 제자리 내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게 맞는 거냐? 북한이 작년에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5.9%인가 5.4%인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이 정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맞는 얘기냐? 우리보다는 비교할 때 당연히 안 좋죠. 그렇지만 과거의 북한하고 비교할 때 과연 북한이 과거의 뭐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뭐 북한 체제 붕괴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한 게 맞는 거냐? 혹시 상당히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북한은 여전히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협상을 원하고 있는 거냐? 북한이 뭐 이렇게 뭐 뭔가 쏠 때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내외 전문가나 많은 관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죠? 네,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뭐 이러면 바이든 아시아 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이나 그러니까 보기 좋게 예상도 다 빗나가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그게 뭐 진보적인 관점이든 보수적인 관점이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냐? 제가 보기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이 이렇게 숨가쁘게 해본 북한의 나름대로 결산은 부질없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 거냐에 대한 어떤 좀 판단이 좀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이제 뭐 제2의 그 천안함, 제2 연평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기에 김정은은 불필요한 안보 수요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군사적 긴장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핵을 왜 만드느냐? 전통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건 이제 군사안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거론된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비핵 전략에 있어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그러니까 남한이나 한미 연합 전략에 비해서 일종의 핵보유를 통한 이퀄라이저. 그것이 이제 대미, 대남, 대일 억제력을 또 군사로 강화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토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도 예를 들면 대만 문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빠졌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거냐. 아시다시피 북중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조약 명문상을 보면은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이 조약 체결국 사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게 북중 조약이고 그 작년 6월부터 김정은의 워딩을 가만히 보면 조선반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강조하는 게 전쟁 억제로 확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북한도 그런 상황, 이러면 대만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도 연루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전쟁의 불똥이 자기들까지 튀게 하지 않으려면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라 국가들과 상대들과 관계 개선을 두는 겁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김정은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전원회의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조선반대의 그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직후에 나온 게 뭡니까? 727 남북 통신선 복원이에요. 그 사이에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하고 또 국정원에 따르면 통신선 복원은 북쪽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선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남조선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네? 남조선은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통의 채널, 어떤 관계 개선의 필요를 그 관점에서 제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들으신 말씀은 북한의 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전쟁 억제 보유론이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의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 정세,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전개되는 주변 정세, 신냉전을 치닫고 있는 주변 정세에 있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 전쟁에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전쟁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차원 방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정식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제 그 김영진 교수님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그러셔도 되고 한꺼번에 듣고 해도 되고 좀 약간 그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하시면 다 듣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1차적으로 그럼 두 분의 토론을 1차적인 토론만 먼저 듣고 이제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진호 박사님.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토론이나 이렇게 대화 우리 하는 게 그 1차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냥 생각나는 큰 대강만 일단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그 동북아 정세 변화 또는 크게 보면 이제 국제 질서의 어떤 변동,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한미일이 뭉치면은 북중 너무 그건 뭐 너무나 당연히 뭐 그거는 인정하는 건데, 제가 오히려 지금 약간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품는 거는 한미일 일이 뭉치게 된 계기 자체가 중국의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정주의적인 기품, 그다음에 러시아도 거기에 가세를 해서 둘이 합쳐서 지금 뭐 하려는 듯한 모양도 보이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북한의 핵무장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삼총사들이 이 동네에서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반드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중국한테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북한에 들어가면 더 위협이겠지만 중국 자체가 지금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러시아가 여기까지는 뭐 관여 못하겠지만 우리 서해만 봐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처럼 약간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게 되면은 싹 뺄 수도 있고 군대를, 그럼 한국이 당장 중국과 대면하게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뭐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중국의 반응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안위 자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중국 자체도 우리의 unnamed enemy 내지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의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첫째 그거에는 아주 동감을 표현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순차성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큰 맥락 하에서 이제 북한 문제인데, 그 전제가 미국에 인정받는 독재 체제 유지시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후반부는 완전 기초적인 어떤 동의를 드리고요. 독재 체제 유지, 실험 체제 유지. 근데 그게 꼭 미국에 인정받는 거를 원했는지 안 했는지, 뭐 미국이 인정해주면 좋지만 뭐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독재 체제 유지 자체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목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단지 그 자기 체제 유지라면은 이거는 현상 유지 국가거든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애초에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요 동북아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에 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나 참았을 뿐이지 힘에 밀려서 아까 밸런스 오브 파워, 뉴 밸런스 오브 파워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가치적인 인정을 하거나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꿈에나마 말로나 뭐 행동으로나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김정은 이후로는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볼 때 오히려 이제 최대치의 목표는 최소한 이 동네에서 현상 변경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핵무장의 것도 첫 번째는 체제보 수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동네의 현상 변경이다.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제 그 북한의 그 전략적 국가 목표에 대한 전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우리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행태 예측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뭐 투자를 제한한다든가 이게 아무 소용 없다 사실은. 뭐 우리가 했던 것이고 만약 두 번째 게 굉장히 강력한 국가 목표라면 뭐 그게 뭐 굳이 뭐 그냥 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생각해 봅니다. 뭐 자잘한 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질문을 드리거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의 일단 1차적인 지정 토론 질문을 받았고요. 혹시 이제 여기 같이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우리 초청 연구위원으로 계신 조경환 선생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코멘트라든가 말씀하실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진 교수님의 1차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에 초청 연구원에 와 있는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런 모임을 처음 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그 세종연구소에 그 공직 은퇴하고 한 몇 년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런 토론들이. 그래서 서로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가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우리 김영준 교수님 저 현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좀 싹싹 들어오게 아주 재밌게 해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욱식 그 대표님 늘 그 논리대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 겸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정욱식 대표님이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조약에서 그것이 이제 자동 개입 규정은 나토에 버금가는 걸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도 우리가 뭉친 만큼 북중로가 뭉치고 북한의 중로의 군대가 보이거나 혹은 그들의 무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의 경우를 상상해봐라 하셨는데 저는 좀 그건 굉장히 좀 과한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드셨겠지만은 북한과 중국과 북한 간의 조약이 사실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추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변경이 왔을 때 김 교수님 말씀대로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서로 김정은 정권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주변 우리나 미국이나 우리 주변국이 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정욱식 그 대표님 말씀하신 북한의 핵 보유 의도의 두 번째 말씀이죠. 이제 주변 정세 관리 쪽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변 정세를 끌어들이는 것이지 주변 정세에 북한이 연루되거나 그런 것까지 그걸 염려해서 어떤 뭐랄까요 그 불필요한 자기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협하는 뭐 그런 걸 거부하는 걸로는 좀 사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북한의 핵 보유 의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정치적
아까 우리 저 김영준 교수님 해커 박사를 아까 제가 해커 박사 저도 미국 근무할 때 교류해 본 해커 박사가 늘 그런 얘기예요. 북한의 핵 보유의 목적을 그러니까 포리티컬 웨폰이냐 아니면 뭐 밀리터리 막 군사 기술적 무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론으로 볼 때는 군사 기술적 무기에 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는 그 군사 기술적인 목표를 가지고 북한은 핵을 가질 거고 핵을 또 핵을 고도해 갈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제가 정욱식 대표님 말씀하신 쟁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좀 혹시 두 분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 하여튼 그래서 답변도 뭐 정욱식 대표님도 이따가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충분히 그 관련돼서 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욱식 대표님께서 북한 핵보유 의도 관련된 이 내용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중에 한번 따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사실 오늘 이 주제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사실 북한만 이렇게 딱 프레임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문턱을 그냥 낮추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뭐 굉장히 호전적인 그 대상을 보이긴 하는데 이걸 전체적인 그 뒤에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걸 쫙 끌어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건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토론, 그러니까 다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을 토론에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핵교리 변화하냐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무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리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만 볼 수 있는 상황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식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전쟁 자체를 억제한다라는 개념도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주변국의 어떤 교리 변화, 무기 체계 변화에 조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저도 이제 염두에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윤주 교수님이 뭐 다 답하신다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그냥 또 자유롭게 또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저는 재밌습니다. 저는 뭐 오늘 그 발표자로 오기보다는 저는 뭐 김진아 박사님, 정욱식 대표님 이 분야의 진짜 석각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듣고 싶었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제 방법론의 차이니까 저희가 정부는 계속 바뀌는 거고 해당 정부가 성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뭐 다 100% 저도 동감하고요. 요거 하나, 요것도 저도 고민했죠. 강군 지향하는 거랑 한반도 평화가 반대로 가서 이런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좀 놓쳤다. 그렇게도 저도 뭐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저는 이제 국방대 있고 국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 대표님 하시던 이제 그 군비 통제나 군축에 관한 연구들 저는 100%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희가 악수 내밀고 바이든 뭐 혼자 멍하니 악수한 것처럼 다 뛰어가는데 저희만 평화하자고 하는 것도 조금 속상해서 이런 것들 좀 이게 민주당 내 실용주의파죠 사실은. 민주당 내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듯이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북한의 선의를 우리가 잘 잡아서 김정은이 뭔가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북한식 MZ세대잖아요. 북한 내에서 지금 뭐 북한식 공작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다 알고 있지만 수능제도 같은 거 추천제보다 강조하라고 의대 스캔들도 처리하고 김정은은 30, 50대를 끌고 가야 되니까 60, 70대 세대와 결별하려고 인사조치도 많이 했고 군부에서도 경제 일꾼들을 많이 했고 GP에 있던 인민군 병사들 지금 다 원산 스파 리조트에서 노동꾼을 일하잖아요. 그렇죠? 뭐 비문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원래 남북군 합의 때 GP 다 없애자고 했잖아요. 북한에서.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오히려 10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저도 보면서 강군 지향도 해야 되겠는데 한반도 평화랑 서로 모순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같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근데 저는 공전이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이웃국가론 뭐 잠깐 나왔었죠. 전에 열린민주당 시절에 그렇고 홍준표 대선 후보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사실 전쟁 없는 신라백제로 가면
각각의 군대가 강군을 추구하더라도 서로 총구 방향만 서로를 겨누지 말자. 약간 그런 의도. 안 보이는 전략적 제휴. 북한이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때문에만 군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브루스 베넷 박사 학생 중에 미군 공군 장교가 지금 쓰는 논문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핵 사용입니다. 한국계래요, 여군. 근데 뭐 사용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보유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제로냐 100%냐 싸움이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공존해서 저는 강군도 지향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지향하는 게 같이 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아니라면 뭐 정식 대표님 오랫동안 평화 주장해줬던 바는 저도 100% 존경하지만 동시에 일본도 열심히 저렇게 미국 쫄라가지고 평화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개가 공존하는 혹은 민주당 내 실용주의파가 추구했던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 대만 문제에서도 북한 개입 여부, 이거 괜찮은 연구인데요. 이것도 워싱턴하고 같이 공동 프로포즈라면 정 대표님 같이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요소 같은데 베트남 보면은 그쵸? 간접적으로 다 개입했었죠.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다 뭐 동감합니다. 이거 참 김정은 위원장을 착하게 보진 않지만 김일성, 김정일하고 얼마나 다르게 봐야 되느냐 그거에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 파도 지금 20대랑 태극기 부대랑 차이점을 본다면 미국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대는 미국하고 당당하게 친하자고 하는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도 사실 김정은 세대가 다르긴 다를 거란 말이죠. 중국에 대한 일상적 거부감도 있는 동시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잘 살겠다. 그 현대 시설 다 꼴보기 싫으니까 철저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인터뷰했을 때 좀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남북관계 좋을 때만 돈 벌고 안 좋을 때 돈 못 버는 식의 아버지 세대의 남북관계 사업에 연연하지 않겠다. 소위 말하는 우리 MZ세대식의 방식. 내가 벌어서 내가 부자 된다. 약간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손절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김정은식 방식의 스위스 유학에서 꿈꾸던 원산 스파 리조트에서 내 스스로 돈 좀 벌겠다. 남북관계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어디까지 협상 가능한 파트너고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체제 우위를 점하고 싶겠죠. 동시에 그게 이제 아버지 세대랑은 조금 촌스러운 방식은 벗어나고 싶은 방법도 당연히 추구할 거고 김여정의 그 대화들도 보면은 그렇죠.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상한 성명 냈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트럼프가 컬처워 했을 때 그때 서우 차관님인가요? 긴급 소집해서 그때 정 대표님 계셨나? 저랑 몇 명 모여가지고 달개비에서 자문위원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김여정의 DVD 발언이 뭔지를 1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별 발언은 아닌데 그걸 갖고 1시간 반을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저는 미국에 대한 방문의 의지 초청만 해준다면 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거 2시간을 해석을 하면서 모두가 진지하게 임했을 때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젊은 학자인 입장에서는 너무 그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 없다. 이거는 미국 방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거고 초청해주면 뭐 좋잖아요. 김여정이 워싱턴 내셔널 야구장에서 샤크 노래 같이 부르고 하면 그렇죠.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뮤지컬도 브로드웨이 가서 같이 보고 뭐 저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미국이 초청할 이유는 현재 없지만 이방카랑 김여정이 같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겠죠. 저희 사실 싱가포르에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욕하던 김정은이 길거리 돌아다니까 사진 찍으려고 난리가 났으면 마이클 잭슨. 그래서 이게 사실 김정은, 김여정이 커밍아웃을 하고 국제 스테이지에 오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여론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겪으면서 근데 마지막 장면은 기차 타고 쓸쓸히 돌아가던 뒷모습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여정의
발언도 저는 사실 스스로에 대한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 보거든요. 평화의 메신저가 자기의 정책을 남들한테 비판받느니 나의 속상함을 삶의 소대가리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소대가리가 사실 자기를 향한 울부짖음이죠. 이런 것들 또 북한 내 정서상, 북한 내 정치의 다이나믹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자기 외교정책 실패가 있으면, 그쵸? 밑에 있는 그 대신들 앞에서 채통이 안 서는 거죠. 이제 지금 사실 김정은, 김여정의 마음가짐은 한 그 정도 옹색해진 처지, 쌀한톨 못 들어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 그거에 대한 속상함을 울부짖었던 그런 것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남 박사님 말씀하신 한반도 내에서의 현상 유지 수준이 아니라 체제 우위를 점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 뭐 당연히 그것도 저도 동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모순되죠. 북한 문제에서는 좀 진보적 해결을 원하면서 동시에 나토나 인도 태평양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굉장히 저는 방향성 그래도 나쁘지 않다. 미국은 계속 차이나인데 우리가 계속 노스코리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하면 차이나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일 관계 세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 대신 전쟁 불사할 것처럼 난리치지만 중일 관계 무역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아베 같은 지도자도 일부 필요하다. 일본 내부의 컨텍스트로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는 그게 이제 북한 문제 해결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국 미국이 움직이고 북한이 이득이 되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길이 생각보다 빨리 열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 군비 통제를 했잖아요. 한국의 보수 정부가 의외로 또 국내적인 정치적 고려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진보 정부가 한미동맹하고 국방력 강화를 더 많이 했던 것처럼 보수 정부가 역발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 저는 이거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 안에 트럼프 인사에 대한 관리도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좀 해라. 지금 잘 나간 사람 하지 말고 지금 슬픈 사람들 밥 먹이고 초청하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발표자 토론자 상관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어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고민은 몇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오늘 회의 주제의 약간 취지에서 본다면 동북아 내지는 세계적으로 지금 일고 있는 이런 군비 경쟁, 소위 이제 핵무기를 증강하는 이런 현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특징이 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로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핵무기 증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목표로서의 특징도 있을 것 같고 이 특징을 짚어내면은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떻든 뭔가 핵 정책의 어떤 방향, 또 최근에는 뭐 중대사명이라는 이제 표현도 썼고 핵전투 능력, 뭐 작전 계획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북한의 발언과 변화들이 기존의 이런 군비 경쟁 구도와 매치시켜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좀 특징의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동북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핵군비 경쟁의 어떤 특징을 조금 혹시 토론 차원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미일이 상당 부분 이제 같은 뭐 양자 내지는 뭐 삼자 또는 뭐 다자 형식으로 연합훈련을 이제 하는 구도가 이제 강화될 것이고 지금 힘이 강화되고 있는 이제 추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미일에 맞서서 북중러가 일정하게 어떻든 군사적인 연대 협력 뭐 또 내지는 연합훈련이라는 어떤 형식을 갖게 될 경우에 어떤 협력이 주요하게 좀 현실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실제 이제 미사일 방어망 관련된 공동의 훈련을 이제 몇 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경보 체계도 같이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스토크만 얘기하셨지만 중부에서도 대규모 훈련을 10만 명 이상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좀 훈련이
북한이 가세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훈련의 형식으로는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또는 훈련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중국 내에 그 미사일 방어망이죠. 뭐 S-400 같은 걸 러시아부터 도입해가지고 산둥반도하고 뭐 백두산 인근에 많이 배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북한 내에 뭐 예를 들면 그런 S-400에 준하는 뭐 미사일 방어망이 배치된다든가, 또 기술적 협력으로 그것이 실제 도입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 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협력, 그다음에 실제 훈련의 형식으로 해서의 협력,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데, 뭐가 가능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들에 대한 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핵실험 임박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름철에는 뭐 안 한다라는 아주 그냥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이후에도 별로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입장이 과거 2017년이나 2016년과 같은 태도일지, 중국의 태도는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쨌든 핵실험에 대해서 찬성을 공식으로 밝히거나 뭐 거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회적으로 상당 부분 북한의 태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변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생각을 더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전략적인 인내라고 그냥 아까 이제 표현을 해주긴 했지만, 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시간 소모를 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뭐 일종의 어, 그 전망이 있는 것인지, 뭐 어쨌든 약간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 던지는 그냥 일종의 화두 같은 얘기들이고, 혹시 여기에 관련됐든 아니면 그 외에 관련됐든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제가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하나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창에다가 질문 내용을 살짝 적어주시거나 의견을 뭐 적어주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그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주신 질문을 포함을 해서 뭐 짧은 시간 동안 그 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과제, 예, 예, 뭐 이런 숙제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홍림 실장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드라마 세계 군비 경기 격화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의 디터런스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디터런스고, 그죠? 여기부터는 뭐 디펜스가 되든, 그죠? 예, 뭐 프리엠션 선제 공격이 되든, 과거에는 그 개념 구분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명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디터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디터런스라고 얘기하. 예를 들면 미국의 MD라면서 과거에는 억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MD가 필요하다라는 게 클린턴 때나 부시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오바마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MD도 디터런스 일환으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프리엠션도 디터런스에 포함을 시켜요. 예. 이게 이른바 미국의 통합방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그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만 보면 잘 안 나옵니다. 답이. 제가 볼 때 북한의 핵 독트린이 가장 유사한 나라가 미국의 핵 독트린이에요. 예? 예, 5대 핵보육 중에 북한의 핵 독트린과 가장 차이가 나는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유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핵 독트린의 그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북한이 왜 이런 걸 취하고 있는지, 예? 예. 북한의 입장은 뭐 옹호하자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을 미국이 한국전쟁 때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에 그 전술핵이 없을 때 미국이 한 1951년, 52년 초에
한 5, 6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 혹자들은 그걸 쓰자 그랬잖아요. 메가드 같은 사람은 쓰자. 우리가 계속 고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건 너무 파괴력이 강하니까 이건 썼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술핵은 북한이 전술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희들 뭐 여차하면 핵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썼다가 다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못 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핵 억제가 통하려면 이른바 3C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상대방을 보면 아 여차하면 제가 핵을 쓰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걸 전략 핵으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간에 파괴력이 엄청난 핵폭탄은 핵무기는 그게 사용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못 쓸 거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을 만들 때 아니야. 우리가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낮춘 이것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전술핵 개발의 핵심적인 논리적인 근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뭐 그 물가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스레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안보 문제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 뭐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핵의 위력을 앞세워 갖고 무슨 뭐 남보를 시도할 거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뭐 기습적인 뭐 국지 충돌을 갖다 국도발할 것이다. 그 가능성 우리가 뭐 철저하게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우발적인 충돌, 국지 충돌을 방지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를 들면 미국 관련해서 제가 뭐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당신들은 그 나라를 만든 지가 200여 년 됐고, 그리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상대한 지가 150년 된 건데, 우리는 중국하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상대해봤다. 그래서 당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신들의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얼굴이 뻘개져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김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미국은 차이나인데 우리는 노스코리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차이나 가지고 얘기해보자. 너희들의 차이나 전략이, 정책이, 미국을 포함한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류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건지, 일종의 차이나 스레이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인플레이션을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갖다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게 다른 하나 떠나서 미국의 중국 정책이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그걸 갖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노스코리아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을 일종의 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안는 이런 방식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건 2000년대 초반 정도는 해볼 만했어요. 북한도 시그널을 보냈고요. 북한도 시그널을 보냈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중국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등을 지면서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럼 바보천치가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핵무기를 예를 들면 50개 안팎을 갖고 있고 그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대만 그 뭐 해협에서의 그런 어떤 전쟁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북한 변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입장에선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 나쁜 시나리오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개입하고, 그죠? 더군다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까지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서 괜찮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북한이 그걸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뭔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중국을 향해서 투입되는 이런 상황을 좀 견제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쎄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역할을 갖다가 북한이 하겠다고 나서면 북한은 뭘 걱정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 북한도 휘말릴 걱정이에요. 연루될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자기들이 전쟁 억지를 강조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중국을 갖다가 그것도 그 수위도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이제 미국이나 한미일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하는 걸 억제하려고 하는, 그죠? 이런 차원에서의 전쟁 억제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시선을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 다음 주쯤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주제가 대만 해외 위기와 미중 경쟁과 대만 해외 위기, 그리고 남북한은 여기에 연루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취지를 가지고 이제 책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제들도 우리가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 해외 문제를 바다 건너 불로 보고 있어요. 전반적인 기류가 바다 건너 불로 보고 있고, 근데 거꾸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은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혹시라도 좀 전화위복의 실마리를 만들 지점은 없는가? 즉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사의 충돌이, 그죠? 이들 나라는 강대국이 전쟁을 해도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즉 제한전, 국지전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제한전, 국전이 한반도에서 터지면 한반도는 전면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어떤 공멸의 두려움을, 공멸의 우려를 갖다가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열띠죠. 예, 재밌습니다. 예, 뭐 재밌다는 게 이게 우습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진지한 면에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인 것 같습니다. 김진아 박사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뭐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김영준 교수님 하셔도 되고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 대표님께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갔는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 대만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만 문제에 남북한이 우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극적인, 그렇죠?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남북한이 소통 채널을 하고자 하는 역발상이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또 이제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죠. 사실은 또 같은 걸 해석하면 북한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 태세를 더해서 한미일 간에 북한이 껴들지 못하게 완벽하게 또 정보 공유를 하고 합시다. 이렇게 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를 어젠다를 던지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매주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매주 오잖아요. 그 싱크탱크들 지금도 뭐 앤드류랑 뭐 패트리샤 만났고 저번 주도 뭐 앨리스 루커 와가지고 제가 또 뭐 토론회도 주관하고 거의 매주 지금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차이나예요. 차이나고 출장은 펀딩도 다 차이나 꼈는데 그냥 한국판으로 오고 싶어서 그냥 들렸다 가는 식인데 한국 전문가한테 차이나 이슈를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펀딩명은 다 차이나죠. 지금 허드슨 연구소 리처드 와이츠도 저랑 공동 프로포즈를 여기저기 찔러 놓고 있는데 다 차이나에 관련된 한미일 뭐 안보 협력 강화 혹은 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미국 그 펀딩을 자꾸 얘기 드리는 건 미국의 펀딩은 자기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여과제 기초과제 두듯이 통일부가 통일연구원 맨날 하고 카이다가 국방부 하듯이 걔네들의 연구의 동향이 걔네들 정책 부서의 관심사고 그걸로 엮이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산복합체의 생태계랑 다 연결된 거죠. 싱크탱크 돈은 다 사실 기업이 대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수적인 싱크탱크는 보잉이나 그쵸 그런 데서 돈을 벌기 위한 위협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진보적인 싱크탱크는 또 그거에 맞는 펀딩을 받아서 진보적인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저희가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결국 미국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옹민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좋아요. 북중러 군사 협력이 혹시나 저도 지금 1, 2년 얘기하는 건 아니죠. 4, 5년 동안 이 기조가 우리가 강해진 만큼 그쪽도 강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연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군사적 효용성의 문제, 상호 운영성의 문제,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또 북한이 사실 1대1로 가입도 안 했고 90년대 굶어 죽더라도 중국한테 지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정서적으로 봤을 때 쉽게 PLA를 북한 땅에 발을 들이게 하겠느냐. 절대 아니라면 인민군이 나가는 형태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중러 연합훈련 때 연락장교단 보내고 이 정도들은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세르게이 쇼구가 또 숙청당했다고 소문났다가 국방장관이 북한 방문해서 미사일 협조 구했다는 우크라이나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솔솔 나오면서 지금 북중러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연구들도 시나리오별로 필요해 보입니다.
핵실험에 대한 중국 반응. 뭐 북한 편 들겠죠. 저는 뭐 이거는 예상되는 그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은 그 7차, 8차, 9차 뭐 계속 갈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의미는 크게 없잖아요. 사실 소형화시키고 그렇죠? 이스칸데르식의 이동형 발사대 배치하는 걸 저희가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7차, 8차, 9차, 10차 핵실험들은 아마 계속 이번 정부 동안은 계속 갈 거고 군사 도발은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치는 않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우리가 뭉친 만큼 그쪽에서는 뭔가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게 사이버 공간일 수도 있죠. 농협 마비시킨다든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장난질 이런 것들 저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나. 리질리언스 지금 유행이죠. 나토 국방대 총장회의 그 주제가 리질리언스였고 저희 국방대 총장하고 나오다가 얘네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왜 지금 난리야 이랬거든요. 사실 민간군 통합방위 우리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덜렁덜렁 종이 훈련을 끝내고는 있지만 거기는 나토 91년 이후에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어를 넘어서서 탄력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지금 바르고 있는 게 리질리언스가 지금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참하는 범위 제가 어제 국방부 회의 주관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걸 마무리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본하고 이제 군사협력 관련한 거에 수준과 범위를 대통령실에서 아마 국방부 외교부에서 알아서 올리길 바랄 거예요. 국별로 준비해서 올릴 거고 저희는 정권 바뀌고 감옥 안 가려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북한 갖고 다 잡아들이듯이 이런 것들이 일본 말고도 나토 국가랑 인도태평양 국가랑 어디까지 우리가 미래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하나도 지금 설정은 안 돼 있어요. 또 카피라이트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은 산업 경쟁자로 보거든요. 한국은. 그럼 사이버랑 우주랑 이런 것도 우후죽순으로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어제 카이스트 총장 회의 때 방사청이랑 ADD랑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모든 무기를 다 개발해서 모든 날에 팔아먹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전략적으로 몇 군데 집중을 해야 되고 미국하고 의존하는 부분들은 또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그쪽에 덕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반 동안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료 체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위원회들 지금 다 없애고 있는데 그건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가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할지 또 하나는 이제 북중러 간의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거는 뭐 그거 자체는 의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연합훈련 방식 형태 해군 훈련이 될지 저는 민간 역량 활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이 블루맨 많이 쓰잖아요. 지금 민간 어선 갖고 찔러보기 많이 한단 말이죠. 북한이 원하는 걸 자기들이 찔러봐줄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지 않은 형태의 참신하다 표현은 이상한데 참신한 도발들을 김정은 시기의 어떤 MZ 세대가 추구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저희가 분명히 또 대비는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진아 박사님. 네. 말씀하실 거 있었어요? 아니. 저야 뭐 여기 전문도 아니고 그냥 큰 얘기만 좀 그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뭐 군비 경쟁이라고 원래도 했었으니까 뭐 지금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특히 강대국들은 상대편에 대한 그 슈페리어리티는 늘 추구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가속화된 건 사실인데 그 가속화의 원인은 결국 미국 패권이 허물어지면서 다각화되면서 특히 중국의 도전이 많이 거세지면서 그리 된 거예요. 그 중거리 그 미사일 그 제한 그 협정이 깨지고 나서도 그 중국까지 끌어 들어가서 좀 해보려 그랬는데 중국이 뭐 들어올 리도 없고 지금 한참 할 일 많은 나라인데 그런 거의 반영이죠. 사실 그 단극 체제 하에서는 주요 문제가 핵 확산이었어요. 그 북한 문제 같이 아닌 나라들이 갑자기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주축이었는데 지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열애적인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유도 그것과 바로 연관돼서 핵 확산은 부차적인 문제고 오히려 더 문제는 경쟁국,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핵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핵 확산을 최우선 단계로 지금 뭐 테러리즘도 뭐 다 죽었잖아요. 테러리스트 전쟁. 지금은 다른 세상이다.
2차 대전 전의 세상이다. 그게 이제 핵 군비 경쟁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옥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 가능성 확대. 근데 그 핵무기라는 게 그게 억제가 가능하려면 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편에서는 사용 가능해야 돼요. 사용 가능해야 상대편이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용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 분비 경쟁이 일단 촉발이 되면 이 문제는 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핵으로 자꾸 위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이나 러시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 확전을 통해 이번에 우리 요 기획 시리즈에도 거기에 대해서 교리 변경에 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리 그러니까 intended escalation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런 유의 좀 위험천만 얘기는 하지만 상대편을 위협할 수 있는 강압 전략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군비 경쟁으로 촉발되는 원인이다. 그게 근본 바탕에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또 유저빌리티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억제하고 도전국 입장에서는 그래야 뭐 강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사항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말씀드리기 그 핵실험에 관해서만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조경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 기술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하는 건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아마 거기서 용어에 약간의 서로 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치 군비 경쟁이든 아니면 뭐 국가 간의 경쟁이든 정치가 기술에 대한 우위가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기술적인 어떤 전개에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따라서 그것들을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뭘 의미하냐고 저는 거꾸로 유추를 한다면은 다른 목표가 있다. 폴리티컬 하는 거울이 사실은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타임 테이블로 맞춘 그 핵기술 개발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들이 주위 사정을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조정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탁탁탁 진행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억측이나 지금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거는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험 관련해서 좀 그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 군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상당히 좀 만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또 북한 쪽에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니까 7차 핵실험 포함해서 핵실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 좀 편해지는데요. 핵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핵물질과 기폭 장치예요. 예. 근데 이 핵물질의 양과 기폭 장치의 함수 관계를 보면, 함수 관계를 보면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IAEA 기준에 따르면 고농축 우라늄은 25kg 이상, 그죠? 플루토늄 8kg 이상.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임계량인데, 기폭 장치가 좋아지면 뭐예요? 핵물질을 적게 쓰고도 핵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핵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술핵을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미국이 B61-12 그 신형 전술핵 생산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폭발력을 낮추기 위해선, 그죠? 핵폭발력을 낮추기 위해선 핵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된 핵물질을 가지고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고성능의 기폭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런 필요를 안 느끼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판 뭐 이스칸다르라든지 신형 전술 핵무기, 그죠? 전술 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어떤 그 신형 그 운반 수단의 핵탄두의 장착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7차 핵실험의 군사 그 기술적인 필요성은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부분은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조경원 선생님이나 우리 또 정은미 박사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뭐 먼저 조경원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아까 그 저기 홍민 박사님이 이제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생각 그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만 제가 이건 아마 그 김영준 교수님도 아까 그 저기 통일부 장관 된 누구죠 지금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 만난 거나 이인영 장관 만난 거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금 미국이 저도 이제 교류하는 분들 말씀은 뭐 트럼프 이즈 백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아시지만은 이제 트럼프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소위 말하는 신고립주의 정책이나 바이든이 얘기하는 그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나 사실은 인워드 그러니까 미국 내를 쫙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기 때문에 과연 그 트럼프가 배기했을 때 그러면은 확 달라질 거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달라졌지만 인워드를 보면은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보수화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인워드에서 지금 우리 김재환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워드를 보면은 이제 크게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도 전 정권 교체에 크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아까 정욱식 그 대표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정상회담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저는 그 내부의 문제들을 좀 많이 좀 방점을 두고 고민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연구원 혹시 그 댓글 올라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 혹시 정미 박사님 굉장히 오랜 동안 계속 듣고만 계셨는데 혹시 예. 저는 제 전공상 이 지금 주제가 가장 저한테는 멀리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에 들어온 거는 뭐 약간 우리 실장님에 대한 이걸 준비하신 거에 대한 의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진짜 순수한 시민적 관심 그런 차원에서 왔는데, 김영준 교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사람을 굉장히 이런 전혀 이쪽으로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빨려들고 집중하게 하는 정말 능력이 계시구나라는 거면서 진짜 2시간 가까이 진짜 몰입하면서 들었고, 제 처음에 참여하기 위한 그 목표는 다 달성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발표문에 이제 듣다 보니까 저랑 맞닿는 부분의 단어가 딱 눈에 띄었어요. 제가 올해 북한 중산층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김정은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인구 집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산층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그걸 지표로 해서 중산층의 4,500만 명의 중산층이 특별한 정치적 그 불만이 없다면 그 견고하게 뒷받침할 거다라는 이런 그 가설을 말씀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얘기하실 때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때는 이제 근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북한을 굉장히 이제 자주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저작을 내고 있는 이제 독일의 리디거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제 북한 여행이라는 책에서도 중산층 얘기를 이제 중요한 북한의 변화 로 이제 찍고 계시는데, 그 중산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나름대로 그 감각이죠. 감각으로는 휴대전화를 지표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규모만큼 북한의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의 기준점은 300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정되는 게 500~600만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과연 근데 이제 이들이
이 김정은과 한 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중산층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 갖고 있는 모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논쟁적인 그 사항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하고 있는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중산층은 거의 협력적이에요. 중산층이 그 정권과 굉장히 협력적이고 수능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과연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이제 제 어떤 연구의 이제 관심사이기도 한데 어쨌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그 잘 사는 독재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징표로서 뭐 스파 대형의 스파 물놀이장, 스키장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만나는 북한 주민들도 그런 데를 다 잘 이용하던 중산층들이 탈출을 한단 말이죠. 이들은 왜 탈출을 하느냐? 거기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권력에 계속 이렇게 순응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 없이 누리면서 계속 자기 그 대대손손 살 수 있는데 이들이 왜 탈출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에 그게 연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간부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북한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를 쌓아가는 그것이 권력과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 하는데 내가 기존에 이 사람이랑 잘 지냈어 네트워크를 갖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정치적 한번 샥 그 정권이 그 간부들이 교체가 되면 갑자기 나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북한식의 부패를 정화하는 방식의 잦은 정치 경제가 그 유리할 수는 순기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산층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요렇게 행동하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내 자손들까지 대대적으로 잘 살 수 있게 이런 예측이 돼야 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잦은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로 그리고 성장하는 사회로 가려면 중산층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 중산층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환경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것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상황도 그런 내부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우미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주제가 본인 연구하시는 이제 분야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장시간 또 앉으셔서 같이 읽고 듣고 하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중간중간 또 깨알같이 본인이 연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책이 나오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욱식 대표님도 책이 곧 출간된다고요. 또 깨알같이 아까 소개를 하시길래 예,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책이 나오면 저희가 원래 토론에서 사실 이게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소개하는 그런 또 노트 있어서 한번 저희가 토론해서 또 책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댓글로 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질문이 들어온 내용은 없어서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7월 연속 기획 시리즈로 이제 지금 기획한 원래 토론의 첫 번째 주제 발표 동아시아 군비 경쟁과 신냉전이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장시간 굉장히 발표와 토론 여러 가지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참석해주신 그 지정 토론자 두 분 김진아 박사님하고 정식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소위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경 선생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주 2주차에 또 이것과 연속선상에서 북한 핵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원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